네, 저희가 그 앞선 파트에서 한시 창계 임명 선생님의 한시 부분을 보면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저희 잠시 시로 감상했었는데요. 아마 이제는 그 실체를 경학과 관련하여 잘 엮어서 설명을 해주실 듯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로 계신 이영호 교수님께서 창계 임명의 학문과 경학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문의 155페이지에 그 발표 글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저희 현재 시각이 3시 7분인데 네, 한 25분 정도 해서 30분 초반에 까지 여러분께 압축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이영호입니다. 제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맡은 주제는 창계 임명 선생의 학문과 경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선 분들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주로 이제 창계생 가문이나 생애 또는 문학이나 혹은 창계집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실사에 즉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제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계 선생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간 창계집을 열심히 읽긴 했는데 이 창계생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창계 선생님이 계신다면은 뭐 이 자리에서 혹시 혼백이 들으신다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추론을 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계 선생님이 세상을 뜨자 앞서 몇 번도 말씀하셨는데요. 사관이 졸기를 남깁니다. 졸기를 남기는데 이 졸기가 숙종실록과 숙종실록 보궐정호에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졸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면은 숙종실록에서는 창계 선생에 대해서 평을 하실 때 느리고 둔하다, 뭐 견식도 명철하지 않고 투철한 것이 모자란다 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고요. 숙종실록 보궐정호에 보면 뭐 자성의 순우함이나 지취의 심원함, 강해의 탁월함, 언론의 공정함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실록이 하나의 보궐정호를 거치면서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요. 숙종실록이 숙종 사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완료가 되었을 즈음에 그 주체는 이제 그 노론이었습니다. 노론이고 나중에 이제 그 인쇄를 할 즈음에는 이제 소론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소론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소론 계열에 해당되는 학자들에 대한 평에서 뭔가 좀 불만을 가져서 보궐정호를 하면서 특히 창계 선생에 대한 평을 대폭 확장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 언사로 창계 선생을 고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계 선생 당신은 살아생전에 노론 소론의 화가 남인 노론의 화보다 훨씬 클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졌는데 정작 후대에는 이 숙종실록과 숙종실록 보궐정호에서 창계 선생을 평한 걸 보면 창계 선생을 거의 소론으로, 물론 뭐 학맥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이제 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숙종실록과 숙종실록 보궐정호의 창계 선생에 대한 평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물평에서는 이렇게 갈렸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아까 진재교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경학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다. 이것이 이제 두 실록에서 뭐랄까
공통된 어떤 지점이고요. 특히 이 숙종실록 보궐종호에서는 창계의 학문과 경학을 이야기하면서 네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문입도입니다. 인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문장 공부를 통해서 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창계의 학문의 본령을 형태적으로는 경학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계에 대한 연구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지속되면서 이 창계집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창계 학문을 가장 요약해서 이제 제시한 분 중에 하나가 고 이우성 선생인데요. 이우성 선생이 창계집의 창계 학문을 소개하면서 거기 부제를 뭐로 달았냐 하면은 구도자의 사색과 철학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제가 뭔 말씀이냐 하면은 왕조실록에서 벽사 이우성 선생에 이르기까지 창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제가 창계집을 한 몇 달간 열심히 읽어보니까 창계 선생 본인이 그 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모두의 창계 선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 창계 선생이 말씀하시는 도의 핵심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화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창계집을 읽다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앞선 세 분의 발표와는 다르게 완전히 허공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좀 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나름으로 도대체 이분이 문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도의 본체, 실질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의 그 글 공부의 실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창계 선생 학문의 그 핵심처, 두뇌처가 도라고 한다면 이 도에 가기 직전까지 이 문장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창계 선생 가장초나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은 창계 선생이 공부한 글은 크게 사숙을 한 것과 친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숙을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유교 경전, 특히 사서, 그 다음에 주자, 퇴계였고요. 친자, 그러니까 친히 뭔가 마주하거나 글을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한 분으로서는 송시열, 이단상, 박세채, 졸수제, 조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창계집의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창계 학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실 스승으로서 이단상과 박세채를 드는데요. 남계 박세채와 주고받은 편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그 외숙인 졸수제 조성기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스승에 해당되는 박세채와 외숙에 해당되는 조성기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학문의 입각점을 마련해 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미묘하게 견해를 달리하면서 창계 선생이 자기만의 학문의 입각점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161페이지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계 박세채가 이제 창계 선생인 된 스승격인데 스승과 주고받는 편지에서 어떤 이제 이견이 생기냐 하면은 남계 선생은 이럽니다. 우리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창계 선생은 뭐냐 하면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문사에 해당되는 글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왜 글을 공부하는가, 글을 읽는가라는 것에 대한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창계 선생은 글이라는 것은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고 공부를 해서 하나의 어떤 자득의 지점, 체득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남계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는 공부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는 거죠.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득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게 달라요. 남계 선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고, 창계 선생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자기화된 체험이나 자각이 없으면은 그 공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입각점이 달라지는데요. 창계집에는 보면은 65통의 서간이 실려 있어요. 현행 그 구격 창계집에는 그 무슨 서간이냐면 남계 선생과 주고받은 서간이 실려 있어서 창계집에 실려 있는 서간 중에 가장 많은 그 서간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남계 선생과 주고받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사 터득에 남계 선생이 치중했다면 창계는 그걸 통해서 자각 혹은 자득의 경지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초점이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외종숙에 해당되는 졸수제 조성기와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사실 졸수제 집을 보면은 그 실려 있는 편지의 통수 중에 창계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수제 조성기에게 있어서도 창계 선생에 있어서도 졸수제 조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창계 선생 집에는 졸수제 조성기와 주고받은 편지가 남계에 이어서 두 번째 위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제 친족 관계로도 엮이지만 사후 관계로도 엮이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한 어떤 의견의 대립이 발생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격렬하게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졸수제 조성기는 이제 뭐 소설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졸수제 집을 제가 좀 보니까 주자학자예요. 주자학자인데 주자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서경덕이나 관자 같은 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었고 박학이나 경세학 쪽으로 자기 관심을 뻗어갔어요. 그래서 3년 김창흡에 의해서 전대미문의 저서가 될 거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방대한 어떤 저서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 저서가 뭐냐 하면은 음양 오행부터 이단, 백가, 예학, 형정, 경세학을 아우르는 광대한 기획을 졸수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서를 기획하면서 항상 창계인들이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런 책을 기획하고 있는데 뭐 목차부터 내용까지 쭉 보내니까 나중에 창계 선생이 그거를 한참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거기 어떤 대목이 있었냐 하면은 졸수제 조성격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요. 오늘날의 경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맹주자뿐만이 아니고 한당의 유자들과 그들이 남긴 제도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창계 선생의 마음에 덜컥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계 선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세관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초점이 상당히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창계 선생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적인 어떤 심학관의 근거를 둔 경세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외적인 어떤 제도의 보완에 의한 경세보다는 내적 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세에 훨씬 더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졸수제 조성기 외종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본말이 좀 어긋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본의 지점에서 성인의 내성학으로서 경세학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치중해야지 외적 경세에 치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보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사우지만은 왜 종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계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박대 정심함을 드러내어 남을 압도하지 말고 자기 수양에 매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좀 마음이 상하셨어요, 졸수제께서.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제가 졸수제 집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창계 선생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 상한 졸수제께서 절교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계 선생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쳤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논란이 좀 수습이 됩니다. 그거는 졸수대 선생 문집의 행장에 조정이라는 분이 편찬한 행장에도 나오는데 논란이 수습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경세에 관한 이 지점에서 창계 선생과 졸수제 선생은 합의를 못 봅니다. 창계 선생은 시종일관 심하게 근거를 둔 그 경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박세채와 조성기와의 논의를 통해서 창계 선생이 자기 학문의 입각점을 마련한 것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득과 심학이에요. 박세채의 문장론에 해당되는 자득론, 조성기의 외적 경세에 해당되는 내적인 심학. 이게 이제 창계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 입도라고 할 때 인문이라면은 여기에 바탕을 둔 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큰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래 되니까 이 창계 선생이 입도한 도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창계 선생의 마음을 옆에 계신다면 제가 물어보면 될 터인데 그걸 통해서 이분이 지향했던 마음이 뭔가라는 걸 찾아보려니까 이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도에 들어가는 관점, 그 도가 곧 심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명재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관재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일찍부터 발심구도를 했다고요. 이 발심구도는 따지고 보면은 승려되는 사람들이 부처의 도를 구할 때 물론 유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진지하게 10대부터 발심하여 도를 구하는데 자기가 매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숙종에게 올리는 사직상소에 보면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숙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추구하는 학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문의 목적지는 도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나 같은 신료뿐만이 아니고 성상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 사후, 심지어 조종에서의 주상에 이르기까지 이 도라는 한 글자에 대해서 창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지향이 대단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계 선생이 평생 동안 지향한 도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 문제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스승의 아들인 그 이희조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스승인 남계 박세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무슨 대목이냐 하면은 동보 이희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발지 본체에 대해서 내가 의리를 얻었습니다. 의리를 얻었다는 건 자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발지 본체, 그 다음에 박세채에게 올리는 편지에서는 미발과 이발의 즈음에 이 마음이 환하게 어둡지 않아서 자각하는 그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미발지 본체나 미발이나 이발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중용에 읽다 보면요. 중용의 중을 설명할 때 희노애락이 발동되기 이전의 상태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냐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말로 표현한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심도 외적인 대상이 투영돼서 마음 안에서 구체화됐을 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희노애락이 발동되기 이전은 뭐냐 하면은 그런 구체화된 어떤 지점으로, 그러니까 언어로서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이 창계집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뭐와 연계되느냐 하면은 본인이 그 지점에 대해서 자각을 하거나 터득을 했을 때만 어떤 인식이 가능하고 그나마 근사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뭐냐 하면은 어찌 보면 다 빈말이 되는 거예요. 공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읽어보면은 이 창계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나 체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우나 스승에게 보낼 때, 특히 박세채, 난계 박세채인데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기가 자각한 미발 심체에 대한 확견이 들어있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계 선생이 미발 심체,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되기 이전에 인간의 본연, 그러니까 그걸 뭐 다른 말로 뭐 진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분이 10대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미발 심체에 대해서 일견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 소식을 들은 거야. 한 소식을 들었는데 창계 선생이 봉착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집안에서 고요히 있거나 책을 보거나 성인의 말씀을 염두에 올리거나 할 때는 이 미발 심체가 생생하게 자각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미발 심체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자극이 없을 때는 성현의 경지인데 외적으로 뭔가 부딪히면은 이 성현의 경지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창계 선생이 봉착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의 최고의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창계 선생이 이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본인이 어떤 공부법을 개발하는데, 그 창계 선생이 몇 가지 중요한 공부법을 개발합니다. 뭐 칠성례라 그래가 임명택 선생님이 자세히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 칠성례가 외적인 어떤 공부의 형태라면은 이 미발 심체를 동정 간에 단절되는 것을 넘어서서 동정 간의 유일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이 개발한 방법은 습전일지법이라는 건데, 전일하게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게 주자학의 방법론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생성시킨 이 공부법은 특징을 이제 간단히 한 30초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가장 일상적인 단위 있잖아요. 앉거나 일어나거나 밥을 먹거나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여기에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이 지점이 우리가 동을 할 때 가장 일상적인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발 심체가 자각되는 이 지점을,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지점이 바로 성현의 말씀이 들리는 그 지점으로 등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움직이는 거를 성현의 말씀 들리는 그 지점과 등치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지점에서 거기에 이제 의식을 전일하게 집중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집안에서 고요히 앉아 있거나 성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각되는 미발 심체가 밥을 먹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도 생생하게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의 상태를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74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어느 날 도중에 이제 저작거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해가 중천이었는데 저자에 모여든 장사꾼들이 셀 수 없을 정도고 시끄러운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했는데 이 내 마음이 줄곧 담담하기가 작은 집에 혼자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이제 드디어 시장통에 가도 미발 심체가 흩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지점에 대해서 습전일지법을 통해서 자기가 도달한 과정을, 제가 보기에 여기저기 편지나 일록 같은 데 흩어져 있었지만 제가 하여튼 창계집을 일독하면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동정
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계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의 지향, 구도자의 면모에서 미발심체가 동정 간에 계속 연결되는 지점이라면 바로 이게 구도자의 면모로서 창계의 면모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과연 창계 선생이 그 넓은 학문에서 제가 짐작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달했을 때 창계 선생이 자기 내면이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나 산문 속에 곳곳에 상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따로 또한 어떤 한 정리가 필요할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서 창계 선생의 학문을 입문입도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창계의 경학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도 다 가버렸고 쓰다 보니까 분량도 원고지 한 140매가 넘고 해서 그냥 그만 그치고요. 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어떤 미발심체의 자득처를 가졌던 창계의 학문이 그의 경학이 사서학뿐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삼경, 예기, 의례까지 다 이렇게 포괄되는데 거기까지 투영되는 양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제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후속 논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호 교수님의 발표로 저희가 숙종대 유학자로서 1인자로 일컬어주신 창계 이명 선생님의 실체를 자각하고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술대회가 시작된 계기가 바로 창계집 완역 기념을 위해서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에 계신 권헌준 선생님을 모시고 창계 이명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를 한번 청해 들으려 합니다. 발표집으로는 179페이지고요. 4시 전까지 발표를 마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전번역원에 근무하는 권헌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계집 번역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막중한 책임을 또 맡게 됐습니다. 발표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질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창계 임명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고는 창계 임명의 문집, 창계집 완역을 계기로 창계집의 번역 경과를 학계에 보고하고 창계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 주석 1번 한번 좀 봐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고에서는 한국문집총관 159집 소재 창계집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청소 창계집 간의 구분을 위해 본고에서는 전자를 창계집으로 후자를 국역창계집으로 간칭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벽사의 이호성 선생이 국역창계집 해제에서 언급한 바 이러한 우리 선철의 정신유산이 오늘날 세상에 보급되지 못하고 오직 소수 인사들의 보장으로 연면이 전해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지적처럼 창계의 저술은 일반 대중은 물론 학계의 관심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문집총관 159집에 포함되어 학계의 연구가 연면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창계의 저술에 대한 본격적인 번역이 제출되지 않아 대중의 관심과 학계의 활발한 연구를 추동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계의 학문적 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창계집은 당대의 학자 최석정과 김창엽에 의해 교정되어 1708년 그의 아우인 임정에 의해 청도에서 판각되었습니다. 이는 창계 사후 12년 만의 일로 매우 빠른 유문의 수습으로 당대 조야에서 창계가 차지했던 학술적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계 자신이 조선조 성리학 연구와 유학사에 크다란 족적을 남긴 대학자이자 성리학 이론가였기에 그의 문집 창계집에는 철학적 언술 그리고 저자 창계가 유가경전 및 성리서 등에 대한 탁견을 제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서의 형식으로 노락 논사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문집의 사례로 비추어 독해의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진행한 창계집 번역 사업은 2012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번역 대상 확정을 위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최근 교점과 번역이 완료되었고 교점서 4책, 번역서 8책으로 그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창계집 번역에 참여한 역자는 총 11명이며 2012년부터 총 6년에 걸쳐 번역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계 입련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소 창계집과는 별도로 제출되었던 창계 저술에 대한 번역 현황을 일별하여 검토한 뒤 창계집과 국역창계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와 과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향후 진행될 번역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계 입련 저술의 번역 현황입니다. 창계는 17세기 성리학과 유학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창계와 그의 저술인 창계집은 조선조 철학사나 유학사의 통사적인 입장에서 성리학 발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등장되는 인물과 저설 정도로 이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계의 반성과 지적과 관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창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창계의 태계선생 의록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 세계와 학술적 위상이 조명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제출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창계 저술의 번역에도 반영되어 그의 학술 전반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문집인 창계집을 완역한 것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출한 것이 유일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창계집이 완간되기 이전 창계의 저술 중 일부 발췌되거나 생략되지 않고 하나의 작품이 온전한 형태로 보고된 사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 자료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국자 내간이 유일하며 이외의 저술은 창계를 위한 제재 또는 논거로 사용된 일부에 대해서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창계 저술의 번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창계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서 번역한 자료들을 목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창계에 대한 연구 논문과 그 논문에서 번역한 자료 목록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기존 연구와 그 논문 속에 수록된 번역 자료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우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국역창계집이 출간 또는 DB를 통해 독자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작성된 논문의 경우 국역창계집의 번역을 기반으로 논문의 필자가 일부 수정을 가한 번역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공정은 번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번역 결과물 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여과 과정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번역 결과물의 완전성 제고라는 번역의 목표에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역창계집이 출간된 이후 제출된 연구 논문의 경우는 논구로 부기한 번역문에서는 큰 오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역창계집이 공개 이전 제출된 연구 논문의 번역문의 경우는 일부 문제가 상견됩니다. 본고는 창계 저술의 번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으로 일부 연구 논문에서 논구로 사용한 번역물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닌 창계 저술 번역의 논문 난맥상을 밝히고 완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여타 한국 고전의 번역물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번역의 정확성과 학술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임을 밝힙니다. 이 아래에 제시된 번역문은 인용문이나 정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혹은 정고나 출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온 오역들 사례입니다. 이 번역문과 이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지막 단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술 논문에 인용된 번역의 오류는 학술 논문의 장르적 특성상 인용한 문헌에 대한 정확한 번역보다 내용 제시를 통한 작가로적 접근을 위한 개괄이 우선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정치한 번역, 주석의 부기 등이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계집은 철학적 표현, 정고의 사용 등으로 인해 오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독해의 난이도가 상당한 문헌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번역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본의를 확보하기 위해 주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창계집과 구격창계집. 본 학술대에는 창계집의 완역을 기념하는 동시에 창계문 중에서 귀정한 자료들을 기정한 것을 기념하는 의도 지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계집이 완역된 시점에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자료로서 번역 대본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번역의 대상물로서의 존재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또한 번역 대본의 체제와 형태를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해온 번역서는 대중서 또는 기획 출판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번역 대본의 체례와 구성을 그대로 번역해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명제유고의 경우처럼 연보 등 저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기하는 정도에서 가감이 진행되었습니다. 구격창계집의 번역, 출간 과정에도 번역 대본에 대한 일부 가감을 통해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작가의 문집에 완전한 형태로 수록되지 않은 문헌 자료의 번역에 대해 해당 인물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창계집의 구성과 구격창계집의 번역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창계집이 구격창계집으로 번역된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창계집에 포함되지 않은 창계자료의 번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격창계집의 번역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도표는 구격창계집의 번역 현황을 연도별, 작가별로, 역자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계집은 27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 1에서 26은 원집, 권 27은 부록입니다. 구격창계집의 번역 대본으로 사용한 자료는 한국문집총간 159집에 수록된 창계집입니다. 이 판본은 1708년 초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김창엽의 서문은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을 보완하여 권미에 추가하였고, 권 2의 제44, 45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창계집의 본집은 창계가 생전에 잘 정리해두지 않고 세상을 떠나 아우 임중이 유문을 수습한 것입니다. 임정은 저자와 교류했던 김창엽 2조에게 부탁하여 1705년경 정고본이 완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정은 남원부사로 있으면서 이 정고본을 간행하려 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1706년 가을 청도군수로 부임하여 1708년에 간역을 마쳤습니다. 본집은 이때 간행된 초간본만이 전해오고 있는데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격창계집 번역에 사용된 번역 대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계집의 번역 대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헌의 가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창계집이 구격창계집으로 번역 출간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6월 제8차 고전번역위원회 2013년 신규 번역 대상 서목으로 심의 의결을 하여 7책으로 평강계획을 수립한 뒤 2012년 말 교점 번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8책으로 평강계획 재수립하였는데 번역 대본인 한국문집총간 159집 소재 창계집에는 실려있지 않은 자료를 이명택 교수 소장본 및 필사본 저작을 취하여 서표 및 부록보로 보충하여 전체 12책, 번역 8책과 교점 4책입니다. 으로 평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다시 7책으로 평강계획을 지수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 번역 대본에는 실려있지 않은 자료들은 번역 대상에서 제외하여 7책으로 평간 변경하는 최초의 안으로 번역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시 2015년 11월 수정되어 번역대본에 실려있지 않은 이명택 교수 소장본 및 필사본 저작을 다시 번역 대상에 포함하여 8책으로 평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최종적으로 8집 내 수록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창계집 8집 서뷰 4편 중 병제설과 국자내관을 번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명택 교수님 제공한 논, 서법, 장단 등 필사본 저작 6편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고 2018년 교점서 4책, 번역서 8책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저본에 추가된 사항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역창계집의 번역 대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 4번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던 부분은 국역창계집 8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창계집의 해초와 제조합을 통해 창계의 학술과 사상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대본을 구성하여 번역을 진행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병제설은 조형기가 현종 15년에 지어올린 갑인봉사 가운데 일부 내용을 창계가 뽑아 편집한 것으로 창계의 저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역창계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자내관의 경우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번역하여 동일 자료에 대한 번역 중복 문제가 있으며 업문으로 된 저작이므로 한국고전번역은 번역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논, 서법장단, 구갈설, 주정설, 자요당서, 관해정서, 삼포석교 중수문 등 필사본 저작 6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및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간행본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들로 창계의 학문관과 문학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그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역창계집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국역창계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선역이 아닌 완역이며 일부 문헌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완전한 형태의 창계집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중요고전에 대한 조속한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주요고전, 태계집, 율곡집 등을 선역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선역의 경우 번역 주체기관 또는 편자의 감시관 또는 의도가 가미될 수 있으며 작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결여시킨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문헌 자료의 완역은 대중에게 온전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향후 해당 문헌 자료 또는 작가에 대한 연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문집총관에 포함되어 출간된 문헌의 경우 한국문집총관 출간 이전에 비교해 그 연구 업적물의 수량이 향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문헌에 대한 번역서가 출간된 이후 가속화되었다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청서 창계집의 의의와 과제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청서 창계집, 즉 국역창계집에는 총 4,328개의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문집에 포함된 주석의 숫자를 상회하며 여기 그 주석 9번을 확인해 보시면 보통 한 책에 들어가는 그 주석의 숫자가 한 300개 가량이 됩니다. 주석 8번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창계집에 들어간 주석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창계집이 시보다 서 등 문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창계집의 정확한 독해와 이해를 위해 상당 부분 각조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한 단락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역창계집의 경우 누락된 주석이 거의 없어 번역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주를 부기함으로써 제방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고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분류한 각주 처리 기준 중 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예시문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마지막 단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번역청소로 관행한 번역물들은 해당 인물의 학문, 사상적 성과를 조망하는 데 기여할 뿐더러 당대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의 정확한 재고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공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높은 수준의 역자가 참여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이후 번역서 평가 공정을 통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독자에 따라 오해와 오독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교열과 윤문을 거치면서 더욱 정확성과 가독성이 높은 번역물로 창출됩니다. 국역 chan계집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번역 완성도를 보임으로써 심층적이고 다각화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역 chan계집에도 한계는 존재하는 바 학계의 연구와 관심을 통해 번역 성과를 높이고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 뒷부분에 제가 그 시간이 좀 부족한 탓에 발표문을 수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점들을 구두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한국고전번역원의 각주 규정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그 한국문집 번역 지침이라고 하는 곳에 의의에 대한 각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각주 규정에 좀 모호한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의 판단에 대한 조금 제한적인 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주석 달기 등을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하는 번역서를 서종에 따라 이렇게 독자층을 분류를 하고 각 서종별로 각주 규정을 좀 세분화하여 역자들에게 공급한다면 독자 대중들에게 한층 더 유용한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독서 매체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 chan계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han계집이 그 서간문이 번역서로 2책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이 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안부를 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정치, 사회 상황 등의 고민을 제재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왕복한 서신들을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 도저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 수준입니다. 물론 수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chan계 선생 같은 경우는 당대의 명류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편지가 오롯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각주에서 구현을 하기에는 짧은 몇 구절만 인용을 해서 그거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쓸 뿐이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을 다 수록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의 어떤 그 번역량이라든지 주석량 등을 고려해 보면 그건 또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그 한국고전 종합 DB상에서 그 주고받은 편지를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거나 만든다면 아마 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상호관계 및 등을 참고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질의 번역물 생산을 위한 번역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chan계집에 수록된 독서차록에는 그 시경, 서전, 주역 등 다양한 경전에 대한 그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chan계 선생의 같은 경우는 주자의 주예를 맹종하지도 않았고 그 chan계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여 실학파의 경학을 선행하는 경학으로 그 사적 의의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chan계의 독서차록에는 원문 테스트에 대한 주자의 분석, 즉 주자주를 극복하기 위한 논구로 다양한 소주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주는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소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소주의 전문 혹은 그분이 남겼던 어떤 글들에 대한
그걸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만 그 소주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이 번역문에 녹아 넣기는 주석으로 달기나 하기에는 조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역량 혹은 주석량 그리고 번역의 시간 등의 한계가 있어서 좀 그 다양하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업무량 증가와 어떤 시간의 제한과 번역량 증가에 따른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번역 결과물 생산 과정에서 이러한 공정을 진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는 비단 이때 창계집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또 한국문집총과는 다소 상견되고 있는데, 수많은 독서 비망록, 차기류, 필기류의 번역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이 얘기에 대한 딱히 어떤 그 해결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저희 앞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 한문학을 번역하는 전공자들은 자칫 오역으로 인해서 선인의 본뜻을 해칠까 매 순간 두려워합니다. 권원준 선생님의 발표는 바로 이러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듯합니다. 이제 저희는 창계 이명 선생의 이모저모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태껏 발표 중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금 전문 학자들을 모시고 되짚을까 합니다. 좌장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이시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이신 안대회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정리한 후에 4시 15분경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해야 하므로 밖에 나가서 담소를 하고 계시면 저희가 세팅을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진행할 때 그 착석하신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좌장 선생님, 발표 선생님, 토론 선생님 각각 3대의 카메라가 각자 비칠 예정이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